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속에 한 챕터 가져왔습니다. 저도 정재승 교수님을 좋아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일전에 낭독해 드렸던 그 클립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었던 정재승 교수님 책 속의 챕터 조금 더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정 교수님의 대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작할게요. 우선 정 교수님의 글은 강연 스타일의 문투로 쓰여져 있어서 사실 낭독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텍스트입니다.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읽어 드릴 거예요. 진짜 시작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섹스가 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섹스가 말한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LP 레코드로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카페들이 성행하고 작은 동네 서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두 곳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들이에요. 중심가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주택가에 있는데도 애써 찾아가는 마니아층도 상당합니다. 정말 겉으로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곳들이에요. 가까이 가다 보면, 유심히 간판들을 보다 보면 눈에 그제서야 발견되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성행하는 데는 아마도 음악과 책 향기 속에서 나와 취향이 비슷한 동시대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이겠죠. 제 지인 중에는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을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취미로 즐기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만년필을 사용한 학생들, 수제 맥주를 만들어 마시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었고요. 수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친구들도 있나 보네요. 폴라로이드나 로모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즐기는 보드게임도 유행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로 닫혀있죠.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다시 찾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을 복고의 기환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인간은 행복을 상태로 인식하지 않고 기억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기억으로 뇌 속에 저장되는 거죠.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과거의 한순간에서 애써 찾지만
당시엔 그 시간이 행복인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누군가 너 행복하니? 행복하니라고 물었던 질문에 애써 현재보다는 과거의 기억들을 그 필름을 되감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 당시엔 사느라고 바빠서 미처 행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럴 때 우리의 그 레이더에 딱 걸려서 행복한 장면들로 길어 올려지곤 하죠. 행복으로 덧칠된 복고에 대한 기억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종종 소환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미국 작곡가 오스카 레번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다 아름답죠. 하지만 섹스는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을 복고의 귀환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이었던 거죠. 결핍은 욕망을 낳는다고 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자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아날로그의 결핍, 너무나 디지털로 아침부터 밤까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 그것들은 이런 아날로그의 결핍은 현대인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욕망과 동경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섹스는 디지털이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만으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해요. 아날로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한 진짜 세계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노력이 아날로그의 반격을 만들어낸 동력,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만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그 일과 삶의 균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 디아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섹스의 주장도 일견 맞아 보여요. 그런데 또 정 교수님의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또 이분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주장, 섹스의 주장이 아날로그 시대를 향수처럼 추억하는 중년 세대에게나 통하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일치되고 두 세계가 빠르게 뒤섞인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점점 불분명한 세계로 진입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LP를 재생하는 소음이 아날로그적인가요? 아니면 음악회 현장의 관객 숨소리까지 재생하는 블루레이가 더 아날로그적인가요?
문구 매장에서 산 만년필을 쓰는 행위가 아날로그적인가요? 3D 프린터로 만년필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게 더 아날로그적인가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특히나 태어나서 처음 읽은 책이 애플리케이션 동화이고 이북 교과서로 세상을 배운 세대들에게는 아날로그 결핍으로 인한 욕망 자체가 결핍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그 아이들에겐 교과서가 다 전자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틀어주는 유튜브로 만화를 보고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자장가를 들었던 그 아이들에게 지금의 기성세대 어느 정도 될까요? 30대 이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한 1990년, 95년도 이후생이라고 하면 거의 디지털 네이티브 아닐까 싶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아날로그라는 게 우리와 다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그 아날로그의 결핍의 그 아날로그 대상 자체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 반격의 기원을 아날로그가 대면 접촉을 늘리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주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7년부터 75년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한 그 결과에 의하면 행복과 건강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다고 하거든요.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이 연구 결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아날로그 경험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대면 접촉과 사회적 관계 맺기를 증진시키는 경험이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친구가 아니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경험한 지금의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관계 맺기에 서툴고 타인과의 대화, 논쟁, 화해, 설득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 한 자녀 이런 추세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경향이 더욱 다분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별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하는 건 그들의 매너가 그 세대에 혹은 그 각각의 개인이 매너가 없어져서 매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이별을 말할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해서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아니어도 혼자서도 이런 디지털 속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와 대화 혹은
그런 대화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디지털상의 관계조차 없더라도 그렇게 홀로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경험한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굳이 대면 접촉,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대들인 거죠. 이런 세대들에게는 역시 아날로그가 대면 접촉을 늘리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 반격이 도래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니즈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아니면 앞으로 한 30년쯤, 40년쯤 기성세대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노년이 되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주장이 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 교수님 얘기 다시 좀 더 들어보죠. 하지만 이것도 아날로그의 반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지털 문명이 대면 접촉을 줄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고요. 우리의 사회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고 느슨한 구조로 바뀌었을 뿐 사회성 자체가 부족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는 붕괴하고 있지만 친구 그리고 반려동물 등과 대안가족을 만들고 있고요. 미래에는 인공지능도 그 대안가족의 한 구성 요소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으로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미 정 교수님은 이 분야의 연구자이시다 보니 로봇을 한 우리들의 동반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교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로봇은 그 자체로 아날로그이지만 그 안에 디지털이 장착되면서 우리의 사회성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의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한 그 로봇으로 인공지능이 장착된 그런 로봇으로 움직임이 더 빨라지시거나 수월하시거나 기대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생물이 주는 그런 느낌도 또 좋겠지만 나와 생각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지능은 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런 측면의 만족감을 그 아이들이 주지 않을까요? 네, 참 그런 시대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반려동물, 로봇 등 누구와든 사회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가 맞는 답일 겁니다. 라고 교수님은 얘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사회성의 갈구만으로는
아날로그의 반격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설득력이었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아날로그 반격에 대한 기원 가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의 신뢰하는 가설 들어보실까요? 뇌와 몸의 균형을 향한 갈구입니다. 디지털은 뇌만 자극하지만 아날로그는 몸도 자극합니다. 디지털 문명 세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인의 뇌는 지나치게 많은 자극을 받는 반면에 몸을 쓰고 반응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몸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뇌가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하면 다시 몸이 세상에 적용하는 일상적 경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전 이 부분, 이 주장 너무 많이 공감해요. 그리고 어쩌면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도 싶은 게 연구하시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 쓰는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교수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라고 해야 될까요? 몸 쓰는 일이 아니라 데스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몸 쓰는 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죠. 공감하실 거예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대중교통이나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날로그 이렇게 몸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니즈 혹은 어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니즈에 의해서 아날로그의 반격이 대두된 것이다 라는 정재승 교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아날로그 반격에 대한 기원 가설에 저는 동의한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동의하는 이유를 추가한다면 그런 디지털 문명 세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탄소를 유발하는, 그래서 자연을 파괴시키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 편리하게 해요. 너무나 배차 시간이 너무나 짧죠. 사실 기다리면서는 그 시간도 길다고 짜증 부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도 되는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편해졌을까요? 많이 편해졌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환경은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 탄소가 뿜어내는 그 수많은 자차들이,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쾌적함이 자차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그런 인류들이 등장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탄소가 뿜뿜 뿜어나고요. 또 그 안에서 각자 내가 이동하는 그 공간마다 냉방장치를 가동한다고 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는 지금의 코로나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몸 쓰는 것과 머리 쓰는 것과의 조화, 밸런스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라는 그 이유 외에도 환경 회복, 자연 회복, 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아날로그의 반격이 그것 때문에 아날로그의 반격이 비롯되었다라는 언뜻 보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가설에 저는 동의가 그쪽에 표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뇌만 쓰고 몸쓰기를 하지 않다가는 영화 E.T.에서 봤던 그런 인류로 인류의 외모가 진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어린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E.T의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요새 어린 아이들은 보면 얼굴은 조그맣고 키는 크고 너무 몸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내가 작아져서일까요? 아니면 몸이 커져서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걸까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면 그 또 내 결정에 따라 다시 몸에 이 세상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상적 경험 나의 뇌가 경험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로봇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것을 움직이고 신체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경험을 놓지 말아야 그걸 유지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 교수님은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만큼이나 몸, 바디와 뇌, 브레인의 균형, 즉 바브벨, 바디와 브레인의 균형, 밸런스, 조화를 중시해야 합니다. 애써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정도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되찾기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하셨죠. 최근에 그 헬스 클럽에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여럿이 같이 하는 운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헬스 클럽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1대1 개인 PT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몸의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 그런 산업이 발전한 것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아날로그의 반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였군요. 정 교수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그것도 어쩌면 아날로그의 반격의 이러한 의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인류가 대단해요. 스스로 알아서 그런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반격들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걸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런 저자들의 이것이, 이런 양상이 바로 무엇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늦게 따라가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디지털 문명이 우리를 뇌와 손가락만 발달한 ET로 만들지 않도록 아날로그의 경험을 통해 몸의 자극과 반응에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날로그의 간격이 반갑습니다 라는 정대승 교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함께 했으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먼저 인사하실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창의성의 기원을 주로 몰입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뇌 전체가 한 가지 목적적 사고에만 집중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완전히 반대로 뇌 전체가 비목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몽상을 할 때에도 불현듯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게 이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 연구 결과의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에겐 목적적인 사고를 하는 몰입의 순간과 또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목적적 사고의 시간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요일 오후에 누워서 뒹굴거릴 때 놀지 말고 뭘 좀 하지, 생산성 있는 뭘 좀 하지 하는 핀잔이 어디선가 들려온다면 혹은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괴롭다면 나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내 뇌의 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연구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드리려니 조금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넘어오셔도 되세요. 인간에게 편집, 검색, 빠른 모드 전환 등 스마트폰적인 사고를 하는 시간과 책을 읽고 오래 생각하고 멍 때리면서 사색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내 삶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채우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일상 몰입 기술, 이 기술은 이러한 우리들의 균형을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몰입과 멍 때리기 사이의 균형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쭉 몰입만 되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가상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핸드폰이 생기고 수많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여가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이 더 많이 퍼지고 지금의 그런 핸드폰의 앱이나 게임들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그것들이 또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핸드폰의 앱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거죠. 틈만 나면 그리로 거기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멍 때리기의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을,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사색의 시간, 나와의 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술에 지배되는 인간들, AI에 지배되는 인류들, 이렇게 전락해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상 몰입 기술이 우리들의 균형을 깨뜨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내 삶을 다양한 모드로 전환하면서 원하는 정보는 빨리 얻고 실수할 확률은 좀 더 줄어들겠지만, 깊이 사색하고 오래 성찰하는 삶과는 좀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 왜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됐을까요? 디지털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아날로그의 결핍은 왜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걸까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오던 행복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간 사이의 균형, 즉 디아벨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뇌와 몸 사이의 균형을 의식하고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그 부분은 몰입과 멍 때리기, 그 몰입과 사색, 독서, 이런 것들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나와의 데이트, 이런 것들의 균형을 항상 맞춰 나가야, 그래야만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면서 기회는 잡되 인류의 행복은 놓치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정재승 교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